1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원하는 우리나라 근해의 2월과 8월의 표층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그 주변 바다에서 2월과 8월, 여름과 겨울의 표층 염분을 나타낸 자료예요. 그럼 숫자는 염분이 되겠죠. 보기 바로 볼게요. 동해의 표층 염분은 2월보다 8월에 높다. 지금 자료를 비교해도 8월이 숫자가 2월보다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이 표층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수업 시간 했었죠. 여름에는 겨울철보다 강수량이 증가합니다. 표층 염분은 우리가 예외인 극지방들도 있었지만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됐었죠. 증발량과 강수량을 뺀 값이 클수록 염분도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표층 염분이 낮게 나타나죠. 소금물에 물을 더 넣으면 소금물의 농도가 연해지죠. 그것처럼 표층 염분이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황해는 동해보다 표층 염분이 높다. 이것도 지금 자료를 비교해보면 겨울철에도 지금 황해에는 표층 염분이 동해보다 낮게 나타나고요. 여름철에도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는 동해보다 표층 염분이 높다 아니고 낮다라고 해야겠죠.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황해는 육지와 접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 황해 주변에는 육지가 많죠. 보다시피 이 육지로부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육지가 담수가 유입되죠. 여기서 말하는 담수라는 건 소금기가 없는 강물, 호수로부터 흘러오는 물, 이런 소금기가 없는 물들이 육지와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역시나 소금물에 순수한 물을 더 넣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표층 염분이 가장 높은 바다는 남해이다. 이것도 자료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표층 염분이 지금 가장 높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나타나는 부분이 남해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자, 이 남해가 표층 염분이 높은 이유는 바로 크로시오 난류가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 크로시오 난류는 염분이 높은 해류에 해당됩니다. 크로시오 난류가 흘러가는 남해에서는 연중 수온이 높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염분도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라는 거. 자, 문제 17번 볼게요. 그런데 17번은 풀기 전에 우리 니은과 디귿 보기를 조금 고쳐 볼게요. 이 내용들이 우리 수업에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니은 보기는 해수의 염류 중 양이온은 주로 직권으로부터 공급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설명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서 염류 중 대부분은 염화나트륨이 차지한다. 이렇게 고쳐보고요. 선생님이 지금 적어뒀죠? 니은 보기를 이렇게 고쳐보시고 디귿 보기는 어느 해역에서나 염류의 양은 같다.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자, 17번 그림은 해수 1kg에 들어있는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염류가 총 35g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35g의 염류 속에는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이런 기타 이온들까지 등등 들어있는 그램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해수의 염분은 29.6 psu이다. 이 염분의 단위는 우리 배웠었죠. psu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지금 29.6 아니죠. 염분은 35 psu가 됩니다. 이 psu라는 단위는 해수 1kg당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지금 문제에서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다고 했어요? 35g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해수의 염분은 35 psu가 되는 거죠. 그림을 잘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해수의 염류 중 대부분은 염화나트륨이 차지한다.
염류들을 구성하고 있는 염류들을 보면요. 일단 대부분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된 건 양이온, 마이너스로 표시된 건 음이온이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가장 많은 이온을 보니까 첫 번째가 이 염화이온, 그리고 두 번째가 나트륨이온. 이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 이 물질을 물에다가 녹이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Cl 얘는 염소인데 우리가 이온으로 부를 때는 염소 이온으로 안 부르고 염화 이온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염류들의 구성비를 보면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가장 많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염화 나트륨이 이온화된 거니까 대부분 염화 나트륨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이 짠 이유가 소금이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이 염화 나트륨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얘가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건 맞는데 소금만 녹아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이런 염류들 때문에 짜고 쓴맛이 난다. 니은은 맞겠고요. 기억은 틀렸고. 어느 해역에서나 염류의 양은 같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친 대로 하면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염류의 양은 변할 수 있죠. 뭐 염류가 많은 해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짠 해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염류의 양이 적은, 염분이 낮은, 덜 짠 해수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염류의 양은 다르더라도 뭐가 같았어요? 그렇죠. 염류들의 질량 B는 같았죠. 그러한 법칙을 우리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염류의 양, 즉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류들의 질량 B는 어느 해역에서나 같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 염류의 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35g보다 많은 해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염류들의 양이 많으니까 더 짠 해수가 되겠죠. 염류의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덜 짠 해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염분은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이 해역의 염분은 35psu인데 이보다 높은 해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낮은 해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염분을 구성하는 이 염류들의 비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총 35g 안에 염화이온이 19g 들어있고 나트륨 이온이 10.6g 들어있고 이 칼륨 이온이 0.4g 들어있고 칼슘 이온이 0.4g 들어있고 이 비율들 있죠. 이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염류의 양이 뭐 35보다 많아서 40g이 되든 아니면 적어서 30g이 되든 거기에 해당되는 이 이온들의 염류들의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 문제 18번, 19번은 수업 시간에 풀이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그림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 추가로 나갔었죠. 1번부터 문제 24번까지 전체 문제 파일을 클래스룸에 올려뒀으니까 없는 친구들은 다시 출력해서 풀어서 공부하세요. 자, 그럼 A, B 중에 어느 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을 나타낸 거고 어느 게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나타낸 건지 알아야겠죠. A가 뭡니까? 당장 기억이 이걸 묻는 문제였죠. A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A랑 B의 차이점은요. A는 자 지금 오른쪽이 위도 0도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알 수 있죠. A는 위도별 차이가 크죠. 고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저위도,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양이 세로축이잖아요. 위로 갈수록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B는요, 위도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A에 비해서. 이렇게 위도별 흡수량이 차이가 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였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위도별로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가 태양 복사 에너지, B가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임을 알 수 있고요. 기억은 맞고요. 자, 기억에서 남북 방향의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적다. 디귿, 위도 60도에서 80도 부근은 에너지 부족 상태이다. 같이 좀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지금 A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고요. B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입니다. 이 위도 0도부터 우리가 저위도 부근, 약 위도 한 38도까지 지역들은요, 내가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남습니다. 먹은 양보다 뱉어낸 양이 적어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에너지 과잉 상태라고 했죠. 근데 위도 38도 부근부터 고위도 지역에서는요, 먹은 양보다 뱉어낸 양이 더 많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에너지 부족 상태라고 했죠. 지구는 이런 상태를 굉장히 싫어해요. 누구는 남고 누구는 부족한 상태를 싫어합니다. 에너지 과잉인 지역이 계속 그 과잉된 에너지를 축적해 간다면 일단 온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요. 에너지 부족한 지역 계속 부족해지면 온도가 계속 내려가겠죠. 생명체 살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과잉과 부족한 현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대기대순환 그리고 해류의 순환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수송의 방향은 우리가 크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한다라고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수송 방향이 그림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저위도에서 고위도, 여기가 지금 북쪽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에너지가 수송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양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랬죠. 문제에서 기억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도 약 38도 부근에서 북반구도 마찬가지, 남반구도 마찬가지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건 맞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 부족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수송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정답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저위도 에너지 과잉 상태, 부족 상태. 왜 그런지 우리 이유 배웠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면서 그 수송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위도 38도라고 했습니다. 21번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저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공기의 전 지구적 규모의 공기의 이동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걸 바로 대기 대순환이라고 했고요. 지금 북반구에서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로축은 높이고요. 0인 여기가 지상, 지표면이 되겠죠. 가로축은 위도입니다. 여기가 0도, 적도일 거고요. 여기가 극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그림을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90도 돌린 그림을 봤었거든요. 걔를 다시 이렇게 아래쪽이 위도가 되도록 나타낸 것 뿐이에요. 당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위도 0도, 여기 적도에서 여기 더운 지방이죠. 에너지 과잉인 지역.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 기류를 만들고 얘가 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해서 고위도로 이동하는데 쭉 가지 못하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해서 30도 부근에서 다시 지상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이 하나의 순환이 있었고요.
극쪽에서 차가워진 공기, 하강기류를 통해서 지상으로 이동해서 얘가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역시나 지구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전향력 때문에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해서 만드는 이 하나의 또 순환이 있었죠. 이 A 순환, C 순환은 직접적으로 가열된 공기가 상승,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이런 열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직접순환이라고 했고요.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순환이 있었죠. B순환. A순환의 이름은 뭐였나요? 헤들리 순환. B순환은 페렐 순환. C순환은 극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헤들리 순환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부는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했고요. 페렐 순환으로 인해서 부는 바람, 위도 30도에서 60도에서 부는 대기대순환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했고, 극에서 부는 이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 헤들리 순환은 C이다. 아니죠. A. 직접 순환은 A와 C이다. 맞고요. 직접 순환 또는 열적 순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B는 그러면 간접 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얘들아, 위도 30도보다 60도에서 온도가 더 낮은데 왜 여기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B, 페렐 순환은 직접 순환인 A와 C 순환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연평균 강수량은 30도인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많다. 아니죠. 정답은 일단 니은이 되는데, 자, 이 강수량을 살펴보려면 우리 대기대순환 수업하고 마지막에 살펴봤던 기압대 내용을 생각을 해야겠네요. 강수량이 많으려면, 비가 많이 오려면 그 지역이 저압대에 속해야 되나요? 고압대에 속해야 되나요? 저압대에 속해야 되죠. 자, 적도 지역을 보면 지금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이 부근은 지상에서는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고, 적도 부근 상승 기류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 지상에선 공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압대가 만들어질 거예요.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우리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단열 팽창 개념도 잠깐 설명했었죠.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근에선 비가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도 지방에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을 우리가 적도 저압대라고 불렀죠. 그래서 열대지방 날씨 생각해 보세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적도 지역이 강수량이 더 많아요. 30도인 지역은요, 반면에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여기는 고압대가 형성되죠. 물론 비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압대가 형성되는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적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표층 연분 배울 때도 얘기했었어요. 증발량, 강수량 값을 보면 강수량 값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증발량 값이 많으면서 여기서는 표층 연분도 높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죠. 그래서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적다라고 해야 된다. 자, 문제 22번. 그림의 남반구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모습을 화살표로 옳게 표시한 것은 고르라 라고 했는데 동공지진 할 필요 없어요, 얘들아. 일단 남반구이긴 한데 여기 지금 너무 문제 풀기 쉽게 대기 대순환을 다 표시를 해뒀어요. 남반구에서도 북반구와 마찬가지로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헤들리 순환,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 페렐 순환, 그 이상 극까지 고도에서 위도에서 극순환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무역풍, 평서풍, 극동풍 얘네들도 남반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얘네들은 이 대기 대순환으로 인해서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들이에요. 지상이 어디야?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지표면 여기 사람이 딱 발 딛고 서 있는 여기가 지상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미 그림에서 문제에서 다 나와 있어, 얘들아.
0도에서 30도 이 저위도 부근에서는 지상에서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죠. 근데 이제 지구 자전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물체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휘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우리가 남동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 거예요. 지금 화살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기 이동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남쪽이니까 북쪽이고 서쪽이고 동쪽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편서풍이 똑같이 붑니다. 고위도에서는요, 공기 이동이 지상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겠죠. 동쪽에서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오는 바람, 극에 있는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북반구 우리 살펴봤을 때랑 똑같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바람이 부는 모습을 화살표로 표시한 것 골라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좀 이 편집이 어긋났는데 3번이 되겠네요. 저위도에서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자, 23번. 그림은 북태평양의 표층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 우리나라 오른쪽에 이 동쪽으로 이 태평양, 넓게 태평양 바다가 있죠. 이 북태평양에서의 표층 순환을 이루는 해류 4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A,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A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올라오는 C, 그리고 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B, 그리고 위도 0도 부근 여기서 이렇게 동쪽에서 흘러오는 D 이렇게 했습니다. 이 A 누구입니까? 해류의 이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쿠로시오 난류이고요. B는 북태평양 해류, C는 캘리포니아 해류, D는 적도의 북쪽에서 흘러가는 북적도 해류였어요. 보기 볼게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류는 B다. B는 캘리포니아 해류 아니고 북태평양 해류이고요. 무역풍에 형성된 해류는 D이다. 이거는 맞죠. 이 부근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 때문에 표층 해류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북적도 해류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북태평양 해류는 이 위도 30도에서 60도에서 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편서풍 때문에 바로 북태평양 해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적도 해류, 남태평양 해류는 각각의 위도에서 부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 무역풍과 편서풍 때문에 형성되는 해류이다.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육지 너무 굴렸죠. 육지 대륙에 막히게 되면 이렇게 남북으로 흘러가게 되는 해류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는 이런 해류들은 난류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는 이런 해류들은 한류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쿠로시오 난류 같은 경우는 염분이 높은 성격을 띠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위도에서 이렇게 표층 염분을 따질 때는 증발량과 강수량으로 계산을 해서 이 위도가 같은 지역들은 증발량, 강수량 값이 비슷하니까 염분이 비슷한 값을 가지는 성격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난류 A와 한류 C, 이 쿠로시오 난류와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으로 염분이 달라지는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 난류가 지나가는 지역이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디귿은. 그래서 A가 C보다 높다, 맞습니다. 4번. 자, 요 디귿을 우리가 그 증발량과 강수량 차이로 표층 염분을 구했던 거 있었죠, 앞에서. 이 문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같은 위도이면 염분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해류 때문에 나타나는 염분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수의 염분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염분이 높은 쿠로시오 난류가 흐르는 이 A 부근이 캘리포니아 해류가 흘러가는 지역보다 같은 위도를 하더라도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24번입니다. 동해와 그 주변의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각각 무엇일까요? A. 저위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으로 흘러 들어오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난류가 갈라져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난류의 근간이 되는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나와서 일본 쪽으로 흘러가죠가 될 거고, 이 쿠로시오 난류로부터 갈라져서 우리나라 동해로 흘러오는 이 B가 바로 동안 난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북쪽에서부터 우리나라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 이 한류 C를 북한 한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북한 한류 역시 연해주 난류에서 뻗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동해까지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 북한 한류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수업할 때 선생님이 지금 동안 난류, 북한 난류 그 빈칸 부분을 수업을 안 했더니 선생님이 얘네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마음이 아픈 단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딱히 필기할 게 없어서 선생님이 안 한 거지 얘네들이 안 나온다라고는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특징들 선생님이랑 수업했었죠. 그렇게 단순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자, 갑자기 막 화를 냈네. 답답한 마음에. A, 기억. A는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다. 쿠로시오 난류에 대한 설명 맞고요. 영양염류는 B보다 C가 풍부하다. 이 영양염류는 염류들 중에서도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난류보다 한류에 더 풍부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B보다 C가 풍부하다 맞고요. 이 영양염류가 한류에 많은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 영양염류는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 해양에서 사는 생물체들의 어떤 유해나 얘네들한테서 나오는 배출물들이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해양 생물들의 배출물이나 어떤 유해, 시체 같은 것들이 어디에 많냐면 이 표층보다는 중저층수에 많아요. 그러니까 깊은 심해층 해수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한류들은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극쪽에 있는 그런 해수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찬 성질을 띠는데요. 우리 그 해수의 연직 그 분포 살펴봤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해수가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면서 크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타나는데 이걸 위도별로 살펴보면 사실 위도가 굉장히 큰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요. 이런 구조가 잘 안 나타납니다. 걔네들은요. 표층부터 수온이 낮아요. 그러면서 이 표층에 있는 수온이 낮은 애들이 무거워져서 침강하게 되면서 심해층이나 표층이나 성분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런 아까 말했던 깊은 층에 있는 이런 영양염류를 포함하는 이 심해층에 있는 성분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극지방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들은요, 얘네들은 이 극지방에서 표층 해수가 침강하면서 이런 심해층의 성분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깊은 곳에서 영양염류가 많은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한류에는 이런 영양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B와 C가 만나는 수역의 위도는 B, C가 뭐였지?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 그러니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역이 결국 뭐야? 조경 수역이죠. 우리나라 동해는 이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인 조경 수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도 많이 잡을 수 있고 한류성 어종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죠. 조경 수역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얘네들의 위도가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높다라는 말은 뭐였어요? 이 조경 수역의 위치가 난류가 더 확장되느냐, 한류가 확장되느냐, 즉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그 위치가 조금씩 바뀐다라고 했었죠.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이 난류의 세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난류가 이렇게 더 위쪽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인 조경 수역의 위치가 겨울철보다는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한류가 확장돼서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경 수역의 위치는 평소보다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더 위쪽에 조경 수역이 생성될 수 있으니까 겨울철보다 높다. 맞겠네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더 낮아지겠죠.